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유통업계 핫 이슈로 알려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서울 시내 면세점 9곳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면세점 선정으로 내년 서울의 관광 지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국내 쟁쟁한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먼저 새로 만들어진 2016년도 서울 면세점 지도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면세점 지도가 진짜 관광 지도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데, 네.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4군데가 있고요. 네. 신규가 지금 5군데, 모두 9군데가 있습니다. 네, 되어 있죠. 예. 위에 파란색이 신규, 기존에 있던 것이고, 빨갛게 표시된 것이 신규입니다. 예. 보면은 서울 면세점은 롯데 면세점, 중구 소공동에 있죠. 또 신라 역시 중구에 있고요. 또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 면세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면세점이 4개.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5개가 밑에 있죠. 네. 신세계, 용산 아이파크몰, 또 뭐 롯데 코엑스샵 중도 있는데, 2017년 특히 만료 예정인 롯데 면세점 코엑스점을 비롯해서 올해 말 개장하는 HDC 신라 면세점, 또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역시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 자리 잡아서 외국인들의 관광객 이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9개 가운데서 중구와 종로구에 6개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여의도라든지 강남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크게 보면 관광지도는 서울 중구와 종로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롯데 면세점은 결국에 이제 월드타워점을 이룬 게 됐고요. SK네트워크스 또한 워커힐 면세점을 이뤘잖아요. 반면에 이제 신세계 면세점과 두산은 이제 웃게 됐는데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업계에 어떻게 보면 대회전이 있었었는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과 그리고 또 신라 또 현대백화점 연합군 측이 어떻게 보면 단독 기업군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몇 달 전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분쟁 이런 부분이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세평이 크고, 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년 동안 유지해온 그 어떤 아주 캐시카우,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만들어내던 기업의 아주 주요 어떤 자원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뼈아프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타워, 이른바 두타에 그와 같은 뭐 9개의 지금 층을 해서 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참 재밌는 것은 이번에 그 한국 그 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두산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업에 좀 잘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현대백화점과 신라 둘이 연합해가지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업의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후폭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그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 문제 같은 것들이 적지 않고, 또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닫는 두 면세점의 그 재고만 해도 2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재고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법상 그 재고는 일반 사람들한테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팔고 많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깨가지고 부수거나 없애거나 불에 태워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명품백을 불에 태워서 버려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 현장 속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에 그 신규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컨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나 그 코엑스점 같은데 그 물량을 다시 판매한다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명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판매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못하도록 그 본사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 사업권을 잃은 것뿐만 아니고 이 재고 처리에도 상당히 그 골머리를 쏟고 있다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좀 면세점을 놓고서 일단은 뭐 여러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면세점 시장이 얼만큼 성장했길래 이게 정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판이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 황금알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황금알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위는 하얀 알을 낳아야 됩니다. 예, 재밌습니다. 네. 제 뜻은 지금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얘기하면은 예.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비리나 어떤 문제점이 생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황금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지. 어떤 특정만 따기만 따면 황금알을 낳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동안에 얼마나 그러면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위가 성장을 했느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예. 급성장하는 국내 면세점 시장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네. 조원인데요. 2010년에 보니까 4조 5천억 원이죠. 네, 그렇죠. 2011년에는 5조 3천억 원. 네. 거의 18%. 이 가라는 성장률입니다. 18% 성장한 겁니다. 2012년에는 6.3조, 2013년에는 6.8, 지난해는 무려 8.3, 8조 3천억 원이나 예. 시장이 커진 겁니다. 네. 올해는 예상치가 그 10조 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면세점 시장 정말로 황금알라는 거의 맞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과연 어느 업종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와 똑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은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면세점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도 어떻게 되느냐? 2010년에는 단위가 10,000명입니다. 879만 명이었는데 쭉 성장하죠. 2013년에는 1,200만 명. 지난해에는 1,400만 명입니다. 예. 이것이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시장 면세점 시장 규모도 커지고 예. 네. 이게 맞물려서 그만큼 관광 주도를 바꾸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면세점 시장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면세점 갔을 때랑 요새 제가 면세점 갔을 때는 되게 풍경이 다르거든요. 주변에 보면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올해 서울에서 면세점 쟁탈전이 연이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 요커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무실이 그 코엑스 삼성역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그 면세점이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만 가도 혹 맞아요. 한번 외국에 갈 때 이제 한번 들으면은 대부분 다 내국인들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뭐 점심 먹을 때 그 앞을 지나갈 길이 많은데요. 거의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 90% 이상 외국인,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 사람들인 맞아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예. 지금 통계로도 그와 같은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요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커의 그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을 찾은 그 중국인 관광객이 한 612만 명 정도 예. 되는데 전년에 432만 명 정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보다 한 41.6% 정도 늘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은 그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요.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 방문한 요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해서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436만 명으로 됐지만 그 전체적인 외국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45.5%, 46% 정도에서 오히려 2, 3% 늘었죠. 네. 결국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보도를 봤더니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게 전체 인구 대비 2%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한 4%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 어마어마하네요. 정도인데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4%가 되면은 아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으로 거의 뭐 그러네요. 그 중국 관광객을 할 그러한 어떤 그 성장의 미래를 보고 이와 같은 지금 그 해외 그 면세점에 대한 대기업의 쟁탈전이 아주 치열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런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를 그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두 번 그 신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기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백화점인 HDC 신라면세점 하나, 네. 또 하나는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네. 두 곳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행업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 투어에서 지금 그
해서 세 군데가 했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롯데타워 그 롯데 월드타워점하고 SK 그 워커힐 면세점이 예. 사업권을 뺏기고 네. 대신에 두산 면세점하고 또 이마트나 이런 그 신세계로 유명한 그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결국 기존에 있던 그 신라 그리고 또 롯데 이와 같은 이강 체제에서 네. 앞으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와서 이른바 5강 체제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면세점에 입점하는 지역들이 이제 조금씩 재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 입점하는 곳 주변에는 관광객이 몰릴 테고 관광객이 몰리면 자연히 상권이 부상을 할 거고요. 예, 예. 지금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이 또 동대문 상권인데요. 아, 네. 그래서 두산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될 예정이라고요. 진짜 올해는 투산한테는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그 최진영 변호사가 중국의 요커 쭉 얘기를 할 때 2%가 지금 여권을 받아서 온다 그랬는데 2%가 얼마나 될까 그거 되나 싶었더니 2%만 돼도 2,800만이네요. 이거 만약 앞으로 한 20% 30%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예.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어유 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50%도 지금 너가 여권을 받아서 나온다 그러면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자타하다 공인했던 것인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 자체의 승부수가 통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 보여요. 네.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995년에 아시다시피 기업 주력 사업을 중공업으로 투산중공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재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맥주 이런 것들을 다 팔고 바로 이제 중공업으로 주력 산업을 몰았는데 그러다가 한 20년 이정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기반을 다졌죠. 예. 그러다 이번에 다시 이제 동대문의 투산타워 이른바 그 두타를 기점으로 해서 면세점 사업 바로 이 유통업에 뛰어들었던 건데 네. 그룹의 목표를 이렇게 확 바꾸면서 그 말이 이번에 또 대박이 난 겁니다. 두산그룹 2015년 올해만큼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막 두산그룹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 전성기 예. 대박의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이제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두 곳이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두산은 동대문 쪽에 있고요. 또 신세계는 남대문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이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벌써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도대체 내년 4월이면 이른바 빵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내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신세계와 지금 두산에서 지금 그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관광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인 명동과 남대문에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른바 그 도심 관광 클러스터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사실 그 제 기억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다는 것이 몇 년 안 되는데 네. 2020년까지 앞으로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1,700만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사회 또 이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요즘 콜라보레이션이 협업인데 네. 그런 회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쪽 그 10대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남대문 시장을 이른바 세계 명품 시장으로 만든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년 동안 한 1년마다 한 100억 이상 해서 한 530억 정도의 거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한류 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그 한국은행 그 멋진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도 아주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을 한류 콘텐츠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마 이번에 크게 주요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두산타워. 네. 요즘은 두타라고 하는데요. 그 한때는 뭐 잘 나가다가 한동안은 또 그런 네, 것이 맞아요. 흐지부지 된다고 하다가 요즘 다시 그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그쪽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9개 층에 14,000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어떤 그런 면세점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K 브랜드, 뭐 한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K 브랜드를 글로벌화 해가지고 면세점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외국인한테 K 브랜드를 알리고 쉽게 말하면 그쪽에 로컬 푸드, 뭐 떡볶이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듯이 뷰티 산업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보면은 그 다른 지역 다른 것과 달리 한국 자체 브랜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명품 브랜드를 네, 주려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이 두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의 브랜드를 40%까지 끌어올려서 매출을 하고 매해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신규 그 한국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국내 그 기업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두산은 나름대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동대문하고 남대문 알아봤고요. 이번에 상반기 면세점 입찰에서 성공한 한화갤러리하고 용산 HDC 신라 면세점으로 여의도하고 용산도 지도가 바뀌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나 갤러리아 여의도 63빌딩의 면세점, 또 용산 HD 신라 면세점, 이 용산과 여의도는 이미 면세점 관광 벨트를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보니까 이 명동 일대하고 이 통대문 지역 간의 직선거리를 보니까 한 2.5km 정도. 네. 이 정도면은 뭐 걸어서도 갈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거리거든요. 가깝네요. 특히 이 두산 타워하고 신세계 백화점은 지하철 4호선으로 동대문역부터 회원역까지가 4개 정거장입니다. 네. 또 이게 거리가 짧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예. 지하철로 가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또 인사동과 롯데 면세점은 걸어서도 10분이면 갈 수가 있는 그런 거리죠. 이처럼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면세점이 이제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들의 개별 여행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면세점을 가면은 뭐 편하게 앉아서 여러 군데 멀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밀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가서 하면은 저기도 가고 저기도 걸어서 가볼 수가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용이하겠죠. 예. 실제로 올해 롯데 면세점 소공점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 가운데 개인 고객의 비중이 봤더니 45%예요. 거의 절반 정도가 개인 고객입니다. 생각보다 네. 많네요. 2013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0%. 예. 그러니까 작긴 합니다만 5%씩 이렇게 개인 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붙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 될 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사업에도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양쪽 간에 지금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벨트의 기본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내 면세점의 강북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세계나 두산도 강북 쪽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상가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지역에 쏠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서울이 너무 과밀화된다고 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해서 이게 수도까지 해서 세종시까지 해서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꾸로 지금 이와 같은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송파 쪽에 있었고 네. 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광진 쪽에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적 배려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떤 점포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으로 해서 이와 같이 대기업의 전략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네.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허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특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독점으로 해서 그쪽에 권한을 주는 것이 돼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한다고 하면은 전면적인 어떤 이런 면세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기억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면세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 요소마다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울 시내 면세점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일리 있는 내용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난 2013년에 법이 바뀌어서 10년 있다가 특허를 갱신해야 될 텐데 이제는 5년이거든요. 예. 이 제도가 맞느냐라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5년 있다가 혹시나 뺏길 수도 있는 또는 잃어버릴 수 있는 이 특허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까요? 네. 그리고 또 남은 물건은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불도 태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고용 문제도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는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요. 말 그대로 정부와 몇몇 기업자 또는 로비스트가 그들만의 밀실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당선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고 이런 방식을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면세점 저는 잘 안 갑니다. 면세점들은 잘 안 갑니다만 물건이 좀 비싸다 그래요. 특별한 몇 가지 이 품목을 보면은
홍콩 같은데 일반 가게에 있는 물건보다도 대한민국의 면세점 가격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세제라든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 시내에서도 앞으로 경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가격의 문제하고 또 특허권 문제는 한 번 정도 전문가들 얘기를 좀 경청을 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싸게 사려고 면세점 가는데 면세점 가서 더 비싸게 사면은 그럼 계속 가면 경쟁력을 잃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차라리 홍콩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사실 논란의 핵심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2012년에 기존에 이제 10년간 허가를 주던 것을 5년으로 절반으로 뚝 잘라버린 네. 것이죠. 네. 그 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독과점을 막겠다든가 그런 취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재고 문제라든가 특히 저희가 뭐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 부족할 바세 기존에 있던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제 관세법 이 면세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전문가들은 비판하지만 네. 정부 자체에서는 바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다만 그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지금 돼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뭔가를 그 마이너한 부분을 지금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지난번 공청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특허 수수료 인상 뭐 그런 것들하고 독과점 문제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10년을 5년에서 다시 5년을 10년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기성 업체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 기존 업체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 내지는 어떤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겠다라고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개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권 평가할 때 평가 기준으로서 경영 능력 그러니까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그 관광 인프라를 비롯해서 어떤 그 컨텐츠 개발 능력 이런 것도 보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좀 활성화시키나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해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는 대기업, 하나는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색 맞추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신규 기업들 요즘 뭐 스타트업이나 하듯이 신규 기업들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틈도 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후 변화가 예상되는 서울 관광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